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첫 승을 거뒀고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속한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석방하지 않고 억류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박스오피스 4위로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팀이 자리 이동으로 흩어지고 있어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상원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첫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6%를 득표해 첫 승을 거뒀고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은 박빙의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이 이변에 3위로 올라섰는데요. 이로써 샌더스 상원의원이 진보파 대표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도파 대표를 자리매운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신해 피트 부티지지,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한 첫 번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는 민주당의 두 축 진보와 중도파 대표 주자들로 78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38세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개표 결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5.8%를 얻어 첫 승을 거뒀으며 피트 부티지지 전 시장이 24.5% 불과 1.3포인트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이 막판 이변을 일으키며 19.8%로 일약 3위에 올랐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번 승리는 트럼프 시대의 끝이 시작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우리는 거부 후보들은 물론 거부들의 기부를 받고 있는 후보들도 물리쳐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부티지지 후보까지 겨냥했습니다. This victory here i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Donald Trump. We are taking on billionaires and we're taking on candidates funded by billionaires. 이에 맞서 부티지지 전 시장은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정치는 안 된다면서 샌더스 후보를 급진좌파로 꼬집었습니다. A fresh outlook is what makes new beginnings possible. It is how we build a new majority. That putting forward a new perspective is how Democrats win the White House, and we will win the White House.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웃주 출신임에도 9.2%에 그쳐 4위로 주저앉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고작 8.4%로 5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 결과로 이곳에 배정된 24명의 대의원 중에서 샌더스 후보와 부티지지 후보가 똑같이 9명씩 확보하고 클로부차 후보가 6명을 차지한 반면에 워런 상원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은 1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오와 쿠커스에서는 부티지지 14명, 샌더스 12명, 워런 8명, 바이든 6명, 클로부차 1명이었습니다. 이로써 개막전 두 곳에서 확보한 대의원 수를 합하면 부티지지 23명, 샌더스 21명, 워런 8명, 클로부차 7명, 바이든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두 곳의 개막전으로 진보파 대표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여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따돌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도파 대표를 자임하며 대세론을 내세웠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추락한 사이에 부티지지 후보가 아이오와에서 이변을 일으킨 후 뉴햄프셔에서도 돌풍을 이어가 중도파의 대항마로 급부상했으며 같은 중도파 클로부차 상원의원이 잠재적 중도파 여성 후보 위상으로 뉴햄프셔에서 바람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은 이제 오는 22일 36명이 걸린 네바다 코커스와 29일 54명을 결정할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로 전선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의 해인 올해 단속하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석방하지 않고 억류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강경 이민 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이민 단속 요원들을 4,600명 늘리고 이민 구치 시설에도 6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의 핵심 무기 중 하나로 강경 이민 정책을 선택함에 따라 선거의 해인 올해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체포, 구금과 추방에 나서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청사진에 따르면 한 번 단속해 체포하는 이민자들은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최대한 추방시키겠다는 이민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 이민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ICE 이민 단속 요원들을 무려 4,600명이나 급증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해인 올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경우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원들도 1,050명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민 판사들도 100명을 늘립니다. 신규 이민 단속 요원들을 대거 고용하는 데 16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이민 단속에서 체포하는 이민자들을 석방 없이 구금하기 위해 이민 구치시설의 침상을 6만 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이민 구치시설의 침상을 4만 개를 넘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만 개 증설을 추진하겠다며 31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이민 관련 예산안 편성은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했다가 구치시설 부적으로 석방하고 결국 미국 내에서 잠적하게 만들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을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과 형사범죄 이민자들은 최대한 체포하고 최대한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2021 회계연도에도 20억 달러를 들여 국경장벽 82마일을 더 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고용주들이 온라인으로 근로자들의 합법 취업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베리피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방안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고용주들이 상당한 예산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베리피 시스템의 의무화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첫 선을 보였던 기생충은 박스오피스 12위에서 4위로 올라서면서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져 한국 영화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지난 오스카 시상식 다음 날 북미 박스 오피스 탑5 안에 들며 기생충 열풍과 한국 영화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사관왕을 휩쓸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박스 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기생충은 시상식 다음 날 10일 그 전주보다 213.3%나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에 순위도 12위에서 4위로 껑충 뛰어오르며 미국 개봉 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스카 수상 후 영화가 궁금한 미국 관객들이 크게 는 것으로 보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에게 살인의 추억 등 전작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봉 감독 전작들을 소개하며 봉 감독은 예측 불가한 감독 중 한 명이고 그의 영화의 진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에반스와 틸다 스윈턴 등이 출연한 설국열차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 배급사 네오는 봉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 미국에서 재개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봉 감독의 영화 외에도 덩달아 한국 영화 전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평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이며 봉준호 감독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봉하이브, 즉 봉과 벌집의 합성어로 봉 감독의 영화를 벌들처럼 응원하는 뜻을 담고 올해 최고 영화라는 태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해부터 연이은 수상으로 화제를 모아오다 오스카 효과로 엄청난 시너지가 불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할리우드의 벽을 넘어서며 기생충의 성공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한국 영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영화의 도약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이경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팀이 대거 자리 이동으로 흩어지고 있어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데 이어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을 주도해온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관도 아시아 선임국장 대행으로 이동했고 알렉스 윙 대북정책 부대표도 유엔으로 차출돼 미국의 대북 협상팀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협상팀이 연일 자리 이동이 발표돼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착 상태가 연말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 있는 신호로 보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승진으로 대북협상을 진두지휘해온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정책부대표가 유엔 대표부로 차출돼 대북협상팀이 해체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스 웡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유엔 대표부 특별정무차석대사로 지명됐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그의 상관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며 대북정책도 겸임해 왔으나 북한의 무반응으로 지난해 10월 1일에 실무협상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백악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해온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 NSC 한반도 담당관도 아시아 선임국장 대행을 맡으면서 대북협상에만 전념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보좌하는 부안보보좌관으로 승진하면서 후코 담당관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 문제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비건, 알렉스 웡, 매튜 포틴저, 앨리슨 후커 등 4인방은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해왔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직접 참여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온 모든 인사들이 겉으로는 승진이지만 전담할 수 없는 자리로 이동시킴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11월 3일 대선 때까지 뒷전으로 미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최고위 참모들에게 대선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CNN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관심 끌기로 저강도 도발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금지선을 넘는 고강도 도발은 자제하고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연일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상원 공화민주 양당이 한 목소리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금리 경쟁력을 갖기 위해 또한 국가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양당 상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력에 대해 연방준비제도의 판단대로 지키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초당적 목소리를 낸 것에 이례적이란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기준 금리가 너무 높고 달러 강세는 수출에 방해가 된다고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1.5에서 1.75%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이 압박을 가하는 것에 상원 양당은 연준은 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의장 발언에 앞서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워넌 민주상원의원도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되는 시도가 발생한다면 상임위에 알려달라며 연준의 독립성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상원, 존 테스터,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도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경제 이슈에 대해선 소속 정당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연방 재정 적자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2020 회계년도 첫 분기인 지난해 10월에서 1월 사이 재정 적자는 3,893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2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0 회계연도 전체로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상원 증언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경제적 파단을 예단하긴 이르지만 불확실성이 줄면서 무역 이슈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이현경입니다. 퍼블릭 차지로 불리는 공적 부조,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했다가는 이제 영주권까지 기각당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나 주택보조 같은 것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인데요.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 전문 또 인권 변호사이신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벽두부터 우리 이민 사회는 조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연방 대법원의 또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5대4로 팽팽히가 엇갈린 어찌 보면 좀 예상은 됐던 판결인데요.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퍼블릭 차지 새 규정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여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을 내용을 참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영주권도 줄 수 없다. 네. 즉 미국 사람이 낸 세금의 혜택을 받지 마라라는 것이 아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뭐 비자 연장이라든지 변경하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그 판결에 의해서 공공 보조를 받을 경우 이민법상 이제 불이익이 있을 걸 아시고 거기에 서 아마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주권 이제 시행한 날짜부터 3년 기간 안에 12개월 뭐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12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뭐 기각시키겠다 이런 규정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 규정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공공 보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성 복지 혜택이고 또 하나는 비현금성 복지 혜택인데 그 현금성 복지 혜택을 가장 큰 예는 그 SSI 생계 보조금 그거는 이제 현찰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빈곤 가정 일시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TANF라는 거. 이제 이런 현금성을 받을 경우에는 공공 보조의 그 혜택을 받은 거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비현금성 현찰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그 저소득층 의료보험 즉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푸스템 그러니까 그 식료품 그 보조. 그 다음에 그 섹션 8 일부 보조, 주택 보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현금성과 비현금성 혜택을 가장 크게 다루어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민법상 불이익을 주고, 뭐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기각, 뭐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캐터고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행하기 전에 그만 그 받는 것을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우리 한인들도 많이 이용해서 요거는 즉각 좀 피하시거나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좋을 그런 그 새롭게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가 있다면 이제 그걸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많은 한인들은 생각보다는 그런 그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 혜택을 신청하려면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아예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받는 게 급한 경우, 응급조치 예를 들어서 아기 출산할 때 애를 낳은 거 아마 그게 가장 많은 예인 것 같고 전문 사람은 그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또 주택 보조 이런 것도 이제 해당되겠지만 과연 그분의 신분상에서 그런 혜택 신청 자격이 되느냐 그래서 자격이 안 돼서 신청 못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그 결정이 상징적이지 한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과연 나는 이런 것을 받았는데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불행 중 다행으로 마지막 순간에 뭐 21만 건의 이제 반론이 제기돼서 그런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규정에서는 좀 오바마 케어나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임산부라든가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든가 이런 거는 좀 뺀 것 같아요. 뺀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그거는 한번 마지막으로 더 점검해서 이용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그 아이 낳는 거. 지금 현재 영주권 신청할 때 I-485라는 서류를 할 때 거기에 질문 중에 Have you ever received public assistance? 정보 보조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외로 임산부 애 낳는 거를 emergency라고 해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으로 간주해서 그거는 지금 여태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유학생들이 여기서 의료 그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무료로 낳다가 서울에 돌아가서 학생 비자를 변경할 때 미국에서 무료로 애 낳은 것을
알게 되면은 영사가 그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한 비자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결정에 따라서 물론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나 그 다른 나라에서 혹은 공항에 입국할 때 그것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미 수속하시는 분들이 그 이민국의 그 규정인데 이미 이제 한국 같은 영사관은 그 국무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벌써 그런 퍼블릭 차지 같은 거 이용했으면은 그 비자 기각한 거는 벌써 한 4-5배 늘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것을 조심해서 어떤 거를 앞으로 이제 조심해서 영주권 이민 수속을 해야 될 건지 도움 말씀을 좀 주시죠. 가족 이민 신청할 때 I-864라는 그 파이낸셜 그 서포트 페이퍼를 하는데 그 이제 그 스폰서 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제출할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만약에 재정 보증을 서준 받은 사람이 미국 내에서 공공보조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재정 보증 쓴 사람이 그것을 정부에 환불을 하게 그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1996년도 빌 클린턴이 사인한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아마 집행을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재정 보증 서주실 때 그 상대방이 공공보조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그 고용 그 재정 보증 쓴 사람을 소송해서 그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그 절차가 앞으로 아마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 보증 서주실 때도 그런 걸 유의하셔서 과연 저 사람이 공공보조를 받을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